오늘날의 동대문 시장은 두산타워를 중심으로 한 일대 의류상가 밀집 지역을 의미하지만 본래 동대문 시장은 현재 종로 5가에 위치한 광장시장 주변 지역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광장시장을 기반으로 동대문 시장은 한국전쟁 이후 동대문 역사문화공원까지 상권이 확대되면서 지금의 동대문 시장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오늘은 동대문 시장의 역사와 어떻게 동대문이 한국의 패션 메카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대 초 당시 서울 상권은 청계천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청계천 이남 지역인 명동과 남대문 시장은 이미 일본 상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남산, 명동, 충무로 일대에 개항 이후 이주한 일본인들이 자신들만의 터를 만들어 살고 있었죠. 이곳을 당시 남촌이라 불렀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에게 밀려 조선인들은 청계천 이북인 종로를 중심으로 상권을 형성하며 거주하고 있었죠. 허나 1900년 이후 일본 상인들은 종로 일대로 세력을 확장하려 하였고 이에 대항할 목적으로 배옥계의 포목상이었던 후에 두산그룹을 설립한 박승직이 종로와 동대문 일대의 상인들과 결속하여 자본금 7만 8천 원으로 1905년 광장주식회사를 설립하며 한국인 최초로 근대시장을 설립하게 됩니다. 종로 4가와 예지동에 걸쳐 설립된 이곳은 설립 당시 동대문 시장이라 불렀으나 후에 광장시장이란 명칭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곳이 현재에도 종로 5가역에 위치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장시장입니다. 1930년대 후반 국내 면직물의 생산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동대문 시장 포목상 업계가 일본산 면직물의 수출 거래점으로 각광받게 되어 동대문 시장 포목상들은 도소매를 겸하여 호황기를 누리게 됩니다. 동대문 시장은 주로 면직물을 이용한 생활용품 등을 판매했으나 과일, 미국, 자파 등의 다양한 물품이 거래되었으며 일제시절 일본인들이 장악한 남대문과 함께 서울을 대표하는 시장으로 성장합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며 광장시장은 큰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전쟁 이후 시장은 폐허가 되었지만 상인들은 천막을 치고 임시로 장사를 시작했으며 구호물자와 미군에서 흘러나온 네이와 담요 등의 원단들을 판매하기 시작하였죠. 상인들의 노력으로 시장은 청계천을 따라 점점 성장해 종로 5가와 6가까지 확장하게 됩니다. 당시 종로 5가와 6가의 청계천 변에는 전쟁 이후 남한으로 내려온 북한 피난민들이 무허가 주택과 노점을 대규모로 세워 살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은 학고방이라고 하는 판잣집에 재봉틀 한두 개를 가지고 전쟁 때 사용된 천막이나 텐트, 미군복을 개량해 판매하며 상권을 키워나갔습니다. 이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인근 광장시장에서 원자재를 쉽게 구할 수 있었고 도심지에 위치하여 판매와 운송이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밀집되어 있던 판잣집들은 잦은 화재로 피해가 컸는데 1959년 화재 이후 평화상가재건위원회가 조직되면서 1961년 중구 을지로 6가에 3층 규모의 근대적 상가인 평화시장을 세우게 됩니다. 평화시장은 피난민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시장이기에 전쟁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평화시장이란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1960년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수출 주도형 섬유공업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정책이 뒷받침되어 의류 제조업은 양적으로 급속하게 팽창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의류 제작과 도소매 업체가 밀집되어 있던 평화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고 광장시장이나 인근 의류 제조업체들이 평화시장으로 몰려들며 동대문 일대가 의류 유통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됩니다. 초창기 평화시장의 점포들은 의류 제조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해 이전 판자점포 시절의 경영 방식을 이어갔는데요. 사업주는 상품 기획부터 재단, 봉제, 그리고 점포에서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운영했는데 이러한 방식이 가능했던 건 사업주가 점포와 봉제 공장을 모두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평화시장은 처음 분양 당시 칸 단위로 분할하여 한 사람이 한 칸의 1, 2, 3층을 통째로 소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접근이 쉬운 1층은 점포로 사용하였고 2층과 3층은 봉제 공장으로 활용하였죠. 이렇게 평화시장은 하나의 건물에서 생산과 유통이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유행이나 시기에 맞춰 사업주가 쉽게 물량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평화시장이 성공하자 동대문 일대에는 제2, 제3의 평화시장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69년에는 통일상가, 동화시장, 성동상가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초기에는 평화시장과 비슷한 형태의 상가였지만 후에는 청계천대로 앞에 위치해 있던 평화시장이나 성동상가는 도소매 점포를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뒤쪽에 위치해 있던 통일상가나 동화상가는 원단이나 부자재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상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1970년에는 평화시장 바로 건너편에 동대문 종합시장이 개관을 합니다. 동대문 종합시장은 의류 관련 원단, 부자재 품목들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며 동대문이 의류산업의 집적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만들었고 전국적 도매시장으로 발전하게 하였죠. 동대문 종합시장은 다른 상가들과 달리 샘플 제작소가 없이 모든 건물이 원단과 의류 부자재만 판매하는 곳이었습니다.
동대문 종합시장은 현재까지도 이 명맥을 이어가며 의류업계 종사자라면 가장 많이 들리는 곳 중 한 곳이 되었죠. 평화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공간에서 생산부터 유통까지 모든 과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고, 또 주변 바로 근처의 상가로부터 저렴하고 빠르게 원자재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여전히 의류시장의 중심은 남대문 시장이었습니다. 남대문과 명동 일대는 솜씨 좋은 바느질로 질 좋은 고급 양장 등의 의류를 생산하는 곳으로 멋쟁이 아가씨나 신사들이 즐겨가는 곳이라 여겨졌고, 동대문은 이보다 품질이나 디자인이 한 단계 아래인 제품을 생산하는 곳으로 주로 남대문에서 생산되는 옷들을 카피해 값싸게 보급하는 보급용이나 서민들의 옷을 대량으로 생산해 판매하는 곳으로 여겨졌죠. 그러나 당시 동대문 시장은 남대문 시장과 더불어 국내 의류 생산 및 유통의 70% 이상의 몫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여하튼 평화시장은 등장 이후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되지만, 이러한 이면에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봉제 공장으로 쓰였던 2, 3층은 생산력을 높이고자 복층으로 개조해 수십 명이 비좁은 공간에서 봉제를 하게 하였습니다. 먼지가 날리는 좁은 공간에서 담배가 200원이던 시절 하루 100원도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며 휴식 시간 1분도 없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13시간에서 16시간을 근무했습니다. 당시 전기 사정이 좋지 않아 가끔 전기가 나갈 때가 있었는데 이때 겨우 잠깐 쉴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최악의 노동 환경 속 1970년 11월 13일 대한민국 노동운동사에 빼놓을 수 없는 전태일 분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외침과 함께 몸에 휘발유를 뿌려 분신 자살한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이후 평화시장 일대의 의류제조 노동자들은 청계 피복 노조를 결성하여 조직적으로 노동운동을 펼치며 자신들의 근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갑니다. 1980년대 초반부터 평화시장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판매량 증진을 위해 2층과 3층으로 점포를 확장하면서 봉제 공장들이 창신동, 장충동 등 평화시장 인근 주거지역으로 퍼지게 되었고, 이전처럼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부 총괄하는 게 아닌 점차 하청의 방식으로 생산하기 시작하였죠. 현재까지도 이 일대의 지역에는 많은 봉제 공장들이 운영 중입니다. 1990년 동평화시장 뒤편에 현대식 패션몰의 시초인 아트프라자가 들어서게 되면서 동대문 시장은 또 한 번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됩니다. 80년대 후반 미디어를 통해 청바지나 스포츠 브랜드가 등장하면서 포멀한 정장이 아닌 캐주얼한 복장들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아트프라자는 캐주얼을 주 품목으로 내세워 소비자들의 변화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였고, 남대문 시장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가격을 무기로 남대문 시장의 도소매 고객들까지 동대문으로 유입되게 만듭니다. 아트프라자의 등장은 남대문과 동대문의 양대 의류 도매시장의 주도권 싸움에서 동대문이 최고의 의류 도매시장으로 자리매김하게 함과 동시에 남대문 상인들이 남대문을 떠나 동대문으로 몰리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죠. 아트프라자는 도매시장 최초로 마케팅을 도입하여 소매 상인들 유치에 힘을 썼고, 업계 최초로 지방에 관광버스를 유치해 동대문 방문이 어려운 지방 소매상들을 동대문으로 유입시키는 등 새로운 시도들로 고객 유치에 힘을 씁니다. 아트프라자의 성공은 현대식 도매상가 설립 붐을 조성하며 아트프라자를 중심으로 디자이너 클럽, 오노꼬레, 팀 204, 해양 엘리시움 등 현대식 도매상가가 90년대 중후반 아트프라자를 벤치마킹해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90년대 명실상부 동대문이 의류 도매시장의 메카로 자리잡게 되면서 재래 의류시장의 현대화를 만들었고, 여대 앞이나 패션거리에 자리잡고 있는 20, 30대 영캐주얼을 취급하는 젊은 소매상들이 의류 소매업의 주 계층으로 바뀌게 하는 계기를 만듭니다. 1998년 도매 의류시장의 대명사로 불리던 동대문 시장은 지금의 DDP인 동대문 운동장 서쪽에 밀리오레가 오픈하면서 또 한 번 동대문 신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당시 IMF라는 어려운 시기에 오픈한 밀리오레는 세간의 우려를 종식시키며 패션 유통의 새로운 모델로 우뚝 서게 되는데요. 밀리오레는 기존에 도매 판매만 했던 아트프라자나 디자이너 클럽의 패션몰드가 차별화를 두어 도매와 소매 판매를 병행하여 낮에는 소매 판매를 하고 저녁에는 도매 판매를 하였는데요. 그로 인해 동대문 시장의 의류 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까지 유입하게 만듭니다. 당시 머리부터 발끝까지라는 카피 광고는 전국의 젊은이들을 밀리오레로 모이게 하였죠. 밀리오레의 성공으로 두타, APM, 굿모닝시티 등 밀리오레를 벤치마킹한 패션몰들이 등장하였고, 동대문 운동장을 중심으로 서부 상권에는 밀리오레를 중심으로 한 소매 상권이,
동부 상권에는 디자이너 클럽을 중심으로 한 도매 중심의 상권이 형성되게 됩니다. IMF라는 시기가 무색할 만큼 밀리오레, 두타를 중심으로 한 서부 상권은 사람들로 붐볐고 상대적으로 동부 상권은 유동인구는 줄었지만 소매 판매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도매 상가의 매출도 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 중국, 대만 등의 보따리 상인들의 유입으로 이때부터 K-패션의 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동대문이 어느 정도였냐면 하루 매출이 몇 천은 기본이었고 2002년에는 동대문 시장을 패션타운 관광특구로 지정하면서 국책사업으로 동대문 시장을 밀어줄 정도였죠. 당시 모든 트렌드의 시작은 동대문이었고 한국 패션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들어서며 인터넷 쇼핑이 대중화와 스파 브랜드의 등장으로 동대문 시장은 매출이 절반 가까이 떨어지게 됩니다. IMF 시절 저렴한 가격으로 가성비 측면에서 절대적 지지를 받았지만 유니클로와 H&M 등 스파 브랜드와 중국산 저가 제품이 확산되면서 동대문 시장 제품의 메리트는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당시 동대문 소매 상인들은 아주 공격적인 호객 행위를 했는데요. 거의 강매에 가까운 방법으로 판매하거나 나이나 성별에 따라 차별하여 가격을 측정하는 등 공격적인 호객 행위를 넘어 진짜 공격을 했죠. 2008년 MBC 불만 제로에서는 동대문의 불량한 행태에 대해 방영했지만 방영 이후에도 크게 바뀐 것은 없었다고 하네요. 2010년 이후에도 동대문은 지속적인 침체를 겪습니다. 국내 스파 브랜드의 등장과 온라인몰의 강세, 그리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전국적으로 패션몰의 붐을 가져왔던 동대문 패션몰들이 추락하고 있었죠. 2014년 동대문 운동장 부지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가 개장되고 서울 디자인 재단이 주관하는 서울 패션위크가 DDP에서 개최되면서 등 돌렸던 시민들을 동대문 패션타운으로 모으는 데 성공하긴 했지만 2000년대 초반 영광을 재현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2018년 DFWM 등 해외 시장을 노린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한 상태에서 최근 코로나 이슈로 동대문 시장의 내리막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동대문의 랜드마크였던 두타몰은 공실이 넘쳐나고 해외 보따리상들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동대문 패션협회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상가 공실률은 현재 40%에 육박하며 그마저도 문을 연 점포는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한국의 패션 역사와 함께한 동대문 시장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양한 변화들로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패션 메카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급속도로 변화하는 문화의 흐름에 동대문 시장은 다소 뒤늦게 쫓아가는 행보를 보여주었고 온라인몰이 강세인 현 시점에서 코로나 이슈는 동대문의 추락을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둠이 내린 동대문은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까요?